장례식장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11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한 여자가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굽낮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릴 때마다 그 소리는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자 옆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단정한 넥타이. 누가 봐도 변호사였습니다. 빈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우이 박선희가 먼저 그 여자를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살짝 기울었고 안에 있던 커피가 바닥에 몇 방울 떨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왜 또 나타난 거야?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그 여자가 빈소 안으로 들어섰을 때 공간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친척들, 어머니의 지인들, 그리고 삼남매.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망설임도 두려움도 분노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은 채 그녀는 영정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것이 그녀의 진심이었습니다. 절을 마친 뒤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뒤에 있던 변호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례합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장례식장 안은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변호사 이준혁입니다. 고 박복순 여사의 위임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 유언장을 공개하러 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 선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막내 신우이 선아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도로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조카 인철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자 며느리 한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고요하게, 단단하게.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믿으신 분은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채웠습니다. 바로 이분, 한지연 씨였습니다. 장례식장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여자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얼마나 조용히 누군가를 사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지연이 박민준을 처음 만난 건 26살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한창이던 4월, 동생 친구의 소개로 나간 자리였습니다. 카페 창가에 먼저 앉아있던 그 남자는 지연이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고 수줍어 보여서 지연은 왠지 마음이 편해졌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민주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중소기업 회계팀에 다니는 특별히 잘생기지도 특별히 넉넉하지도 않은 사람. 하지만 그는 성실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항상 먼저 나와 있었고 밥을 먹을 때 늘 지연의 그릇부터 챙겼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사람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1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불러서 조촐하게 올린 결혼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시어머니 박복순 여사가 사는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떨어진 작은 빌라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연은 몰랐습니다. 결혼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결혼한 첫 해는 특별히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 복순 여사는 살갑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까다롭게 구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들르고 주말에 가끔 밥을 먹는 정도의 관계. 지연은 그 거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 박경수 씨는 그때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오래 달고 살았고 민준의 결혼식 때도 몸이 좋지 않아 앉아서 식을 치렀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웃는 타입이었습니다. 지연을 볼 때마다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한마디가 지연에게는 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민준에게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두통이었습니다.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둘 다 바빠서 병원을 미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종양이었습니다. 악성은 아니었지만 위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고 수술 후에도 오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지연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경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나중에 혼자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지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편 곁에 있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수술도 버텼고 방사선 치료도 견뎌냈습니다. 한때는 완치 판정에 가까운 소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지연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양은 재발했습니다. 두 번째 재발이었고 이번엔 달랐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적극적 치료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게 했고 좋다는 음식을 찾아다녔고 매일 밤 남편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민주는 3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연이 31살이던 가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지연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다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없는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 집이 얼마나 큰지 처음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순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저녁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반찬통을 들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지연의 냉장고를 열어보고 찬이 없는 걸 확인하고 조용히 음식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하지만 지연은 그날 밥을 다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민준이 떠나고 반년이 지났을 무렵 시아버지 경수 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준의 병간호를 하면서도 남편을 챙겨야 했던 복순 여사는 두 사람을 거의 같은 시기에 잃은 셈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가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편마저 떠났습니다. 지연은 시아버지 장례도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도왔습니다. 시누이 박선희와 막내 박선아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희는 강남에 살았고 선아는 남편 직장 때문에 부산에 있었습니다. 둘 다 바빴고 둘 다 자기 삶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어머니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기 걱정이 되어서 며칠만 있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지연은 아예 짐을 들고 복순 여사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물었습니다. 왜 거기 있어? 남편도 없는 집에. 시어머니가 잡아두는 거 아니야? 너 거기서 무슨 식모살이 하는 거야? 지연은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들었지만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복순 여사는 처음에는 지연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너도 내 삶이 있잖니.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딱 잘라 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쓸데없이 정을 붙이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나가라는 뜻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특유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의 방식. 두 사람의 동거는 어색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특히 복순 여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혼자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지연이 일어나기 전에 지연이 같이 먹어요라고 했더니 넌 늦게 자잖아. 자고 일어나서 먹어라고 했습니다. 간섭하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지연은 그걸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루틴이 생겼습니다. 지연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 복순 여사가 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함께 드라마를 봤습니다. 복순 여사는 조용히 드라마를 보면서 가끔 저 남자 나쁜 놈이네라거나 저 여자 불쌍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그 중얼거림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복순 여사가 먼저 지연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라마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엔 시장에서 산 채소 이야기, 그 다음엔 동네 이웃 이야기. 그러다 어느 날 밤 복순 여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준이 너 많이 사랑했어.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그 애가 아팠을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아. 나는 알아. 그날 지연은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는데 복순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지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익숙한 그리운 온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모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지연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일찍 상경한 이야기, 22살에 결혼한 이야기, 아이 셋을 낳으면서 고생했던 이야기,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이야기도 웃으면서 했습니다. 지연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이 여자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느꼈습니다. 지연도 말했습니다. 민준과의 기억들, 병원에서 함께 보낸 밤들, 웃었던 순간들, 무서웠던 순간들. 복순 여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가끔 눈을 감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면서 두 여자는 서로의 슬픔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복순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지연이 알게 된 건 동거를 시작한 지 약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사가 가끔 가슴을 쥐는 모습,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별거 아니야.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내과를 데리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좋지 않고 혈압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복순 여사는 병원에서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너 안 데리고 왔으면 몰랐겠다. 그 말이 지연에게는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일상 속에 병원 다니는 날이 추가되었습니다. 매달 한 번 내과에 가서 혈압을 재고 처방전을 받아왔습니다. 지연이 운전을 했고 복순 여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 항상 어느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그게 둘만의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행복했습니다. 이상하지만 분명히 행복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직장도 잃고 자기 집도 아닌 곳에서 시어머니와 사는 삶이었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에서 어머니의 기척이 들렸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었고 밤에는 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 일상이 지연에게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일상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박선희가 처음 찾아온 건 복순 여사가 심장 관련 검사를 받고 나서 얼마 후였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건강 상황을 신우이들에게 알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기 어려운 상황이고 의사가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그 연락 이후 선희가 처음으로 어머니 댁에 왔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선희는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지연의 짐이 여기저기 놓인 걸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 눈빛이 지연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연은 부엌에서 차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내놓고 자리를 피하려는데 선희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 잠깐 여기 앉아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 걱정돼서 왔는데 지연 씨도 이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계속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요? 지연 씨 나이에 앞날을 생각해야지. 지연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건 알겠는데 그게 지연 씨한테도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복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가 돌아간 뒤 지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따라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순 여사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지연 옆에 서서 수건을 들었습니다. 지연이 씻은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선희가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닐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지연아, 복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여기 있어서 좋아.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선희의 방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한 달에 한 번, 가끔은 두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연의 미래를 걱정하는 척이었고 그 다음엔 어머니 재산 이야기가 살짝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나중에 정리가 쉽도록 미리 좀 생각해 두셔야 하지 않을까요? 복순 여사는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저희한테 한 번은 이야기해 주셔야 하지 않아요? 저희 남매가 의논해서.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단호했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또 왔고 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막내 선아도 명절마다 내려왔습니다. 선아는 선희보다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설 연휴에 왔다가 부엌에서 지연과 단둘이 있게 되자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여기 왜 있어요? 제가 봐도 이상하다고요. 민준 오빠도 없고 지연 씨랑 저희 엄마랑 무슨 관계예요, 이제. 지연은 감자를 깎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같이 살고 있잖아요. 가족이죠. 가족? 호적에도 없는데요?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자를 계속 깎았습니다. 그날 선아는 어머니한테 또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이 있으면 재산 관련해서 복잡해진다고,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복순 여사는 밥상 앞에서 천천히 국을 떠먹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 두 번 다시 꺼내지 마라. 선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치고 지연이 방으로 들어갔을 때 문 밖으로 선희와 선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들렸습니다. 저 여자가 뭘 믿고 저렇게 버티는 거야?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는 거잖아. 유산 노리는 거지.
어머니도 외로우니까 이용당하시는 거 아냐?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들이 아팠습니다. 물론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리던 노래소리, 매달 병원 가는 길에 분식집에 들러 먹던 떡볶이, 밤에 드라마를 보다가 저 남자 나쁜 놈이야라고 하던 목소리, 그게 진짜였습니다. 나머지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이불을 끌어당기고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어머니가 일어나 부엌으로 갈 것이고 지연도 일어나 식탁에 앉을 것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복순 여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지연이 처음 느낀 건 어느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지연이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복순 여사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지연이 들어서자 여사가 빠르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서류를 빠르게 서랍 안으로 넣는 동작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우편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봉투, 복순 여사가 직접 받아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지연은 어렴풋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구나.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지 않으면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쯤 뒤 복순 여사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법무사 사무실 좀 갈 건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조용한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성 법무사가 2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복순 여사는 그 법무사와 이미 몇 번 만난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후 복순 여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렸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갔다가 떡볶이 먹자. 복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복순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연아, 나는 이제 후회 없어. 지연은 떡볶이를 집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갑자기요? 그냥 오늘 정리할 게 있었는데 다 정리됐거든. 마음이 편해. 지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됐네요.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어머니. 복순 여사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순 여사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말수가 늘었고 가끔 지연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잡기도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오늘 반찬 맛있었어라고 말하거나 지연이 설거지를 하면 옆에 와서 수건을 들고 함께 닦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이 이불을 정리하고 있는데 복순 여사가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연아. 네. 고맙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2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이 2사람이 나눈 마지막 조용한 밤이 될 줄 지연은 몰랐습니다. 그 일은 11월의 어느 평범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지연은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올리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여사보다 늦게 일어나는 지연이 그날 먼저 일어난 건 전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아서였습니다.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여사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항상 이 시간이면 여사가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뭔가를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여사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이상한 각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빴습니다. 지연은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예요. 여사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했습니다. 주소를 말했고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와요. 구급차는 8분 만에 왔습니다. 지연은 구급대원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사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동안 지연은 지갑과 보험증을 챙겼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보호자예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여사는 바로 처치를 받았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빨리 온 게 다행이라고. 조금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지연은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시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응급실입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빨리 오세요. 선희는 3시간 후에 왔습니다. 선아는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선희가 응급실에 들어서면서 의사를 찾았습니다. 지연은 그동안 옆에 서서 여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를 만난 선희가 지연 쪽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상했어요? 지연이 아침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더 말하려다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여사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틀 후 일반 병실로 옮겼고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지연은 그 일주일 동안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시누이들도 번갈아 왔습니다. 병실 안에 3사람이 함께 있을 때면 어색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여사는 지연이 오면 눈이 반짝였습니다. 손을 내밀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왔어? 네, 왔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그냥 내 얼굴 보러 온 거잖아. 그 장면을 선희가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날 여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복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이번에 진짜 무서웠어. 저도요. 그래도 내가 있었으니까 다행이야. 지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운전 중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길게요. 응, 고마워. 가을 하늘이 창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복순 여사가 퇴원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꼬박꼬박 먹었고 지연이 챙기는 식단도 잘 따라줬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않았고 산책은 하루 3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의사도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였습니다. 지연이 방에서 잠들어 있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쪽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앞에 복순 여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또 119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뇌출혈도 함께 왔다고.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선희와 선아가 달려왔습니다. 이번엔 친척들도 왔습니다. 병원 복도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32분
박복순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여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서서히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선희가 의사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있었고 선아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친척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병원 근처의 큰 곳으로 정했습니다. 3일장. 첫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각종 절차를 정리하고 빈소를 꾸리고 연락을 돌렸습니다. 지연은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음식 준비를 도왔고 빈소 안팎을 정리했고 찾아오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선희는 지연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눈길을 보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면 지연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나눴습니다. 지연은 눈치챘지만 못 본 척했습니다.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조문객들이 뜸해진 시간, 선희가 지연에게 왔습니다. 뒤에 선아가 그리고 어머니의 조카 인철 씨가 함께였습니다. 지연 씨, 잠깐 나올 수 있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연 씨,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지연 씨는 이제 저희 가족이 아니에요. 오빠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니까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연은 가만히 섰습니다. 지연 씨가 어머니 곁에서 고생한 건 알아요.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제 유가족은 저희예요. 장례도 저희가 치를 거고 모든 건 저희가 결정해요. 지연 씨는 이제 그냥 가셔도 돼요. 그 순간 인철 씨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법적으로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여기 계시면 복잡해져요. 주변에 몇몇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가 끝날 때까지는. 지연 씨, 선희가 끊었습니다. 나가주세요. 5글자였습니다. 장례식장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지연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찾아왔던 조문객 몇 명이 무슨 일인가 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빈소 안으로 들어가 영정 앞에 섰습니다. 꽃으로 둘러싸인 어머니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지연이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앞에서 천천히 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빈소를 나서는 지연의 등 뒤에서 또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장례식장 유리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11월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연은 주차장 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흐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는 슬픔인지 쫓겨난 수치심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뒤섞인 어떤 감정인지 지연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서서 울었습니다. 오래. 지연은 그날 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집은 이제 시누이들이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은 없었습니다. 민중가 살던 빌라는 오래전에 정리했고 결혼 이후 모든 것의 중심은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지연은 결국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오늘 거기 잠깐 있어도 돼? 수진은 말없이 와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지연에게는 구명줄 같았습니다. 수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방을 내줬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고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줬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던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손이 차가워지던 느낌을, 떡볶이를 먹던 분식집을, 드라마를 보며 중얼거리던 목소리를,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수진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옷을 갈아입고 어딘가에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은 그게 누구에게 거는 전화인지 몰랐습니다. 지연이 전화를 끊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지연이 나간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갔던 그곳. 지연은 사무실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중년의 법무사가 지연을 알아봤습니다. 박복순 여사의 며느리분이시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젯밤에요. 법무사가 낮게 탄식을 했습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잠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유언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개봉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알아요. 절차 따라 하고 싶어요. 장례 마지막 날 그 자리에서 공개해 줄 수 있어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여사의 뜻이기도 합니다. 지연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알고 계셨구나.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변호사 선임은 제가 따로 해야 하나요?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사가 미리 요청해 두신 분이 있습니다. 지연은 법무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요? 네. 공증된 유언장이고 집행인도 지정해 두셨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지연은 하늘을 봤습니다. 어제 밤과 다르게 오늘은 해가 나 있었습니다. 차가운 11월의 햇살이었지만 분명히 빛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오래 섰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장례는 아직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진의 집에 있으면서 그냥 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 밥을 차려줬습니다. 지연은 먹었습니다. 수진이 커피를 건네줬습니다. 지연은 마셨습니다. 둘이 소파에 앉아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지연은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민준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있어주려 했던 것이 어느 순간 집이 되어버린 이야기를. 떡볶이가 생각났습니다. 분식집의 낡은 플라스틱 의자. 어머니가 어묵을 집어먹으며 이 국물이 제일 좋아라고 하던 것. 지연은 창밖을 보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수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날 저녁 수진이 물었습니다. 내일 가는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아니, 변호사랑 같이. 수진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줄까? 괜찮아. 이건 내가 혼자 해야 해. 수진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짧게. 잘할 수 있어.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수진의 집 욕실에서 오래 씻었습니다.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지연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법무사 사무실에 갔던 날, 돌아오던 어머니의 얼굴,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던 그 말, 나는 이제 후회 없어라고 했던 그 말,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고 난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를 위해.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해준 것이 그것이구나. 가고 난 뒤에도 날 지켜주려고 했구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이 들었습니다. 깊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연은 오래간만에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준비해준 아침을 먹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정리하고 굽이 낮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수진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지연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갔다 올게. 문을 열고 나가면서 지연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연은 돌아섰습니다. 변호사 이준혁과 약속 장소는 장례식장 앞이었습니다. 차가운 11월의 아침, 지연은 걸었습니다. 이준혁은 39살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고 유언 집행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 이준혁이 박복순 여사를 처음 만난 건 약 6달 전이었습니다. 여사가 사무실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먼저 들렀다가 법무사의 소개로 이준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보통 유언장이 아니에요. 나 죽고 나서 가족들이 싸울 거 예상되거든. 그때 제대로 집행해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이준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한테 진짜 가족처럼 살아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해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이준혁은 여사의 이야기를 오래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연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을 잃고도 곁에 남아있던 며느리. 함께 병원을 다니고 식사를 챙기고 쓰러질 때 구급차를 불렀던 사람. 여사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 안에 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공증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여사의 재산 처분 방식과 수익자, 그리고 집행 방법까지. 이준혁이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혹시 나 죽고 나서 이걸 막으려는 사람들이 생기면요? 법적으로 공증된 유언장은 그 효력이 보장됩니다. 법적 절차를 따르면 막을 수 없습니다. 여사가 잠시 이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있죠? 이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끝까지 합니다.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네요. 그것이 마지막 대면이었습니다. 여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이준혁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절차를 확인했고 집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지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이 먼저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법무사를 찾아갔을 때 이름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로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그게 여사의 유지이기도 합니다. 지연이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이준혁은 전화기를 통해서도 느꼈습니다. 그 침묵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를. 장례식장 앞
이준혁이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 낮은 구두, 눈 아래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걷는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장례식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 안에는 박복순 여사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장례식장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섰습니다. 이준혁이 옆에 있었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이라 조문객들이 많았습니다. 친척들도 거의 다 모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들어서는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틀 전에 쫓겨난 그 며느리가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가 변호사라는 것을. 선희가 빈소 안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 씨, 여기 왜 또? 지연은 선희를 지나쳐 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은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왔어요. 약속대로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어머니 사진 속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웃으셨지.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날에도, 분식집에서 어묵 국물 마실 때도, 드라마 보다가 웃길 때도, 함께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옛날 노래를 흥얼거릴 때도. 지연은 절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이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례합니다. 그 목소리가 빈소 안을 조용하게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이준혁입니다. 고 박복순 여사의 위임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 유언장을 공개하러 왔습니다. 빈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무슨 유언장이요? 저는 들은 적 없어요. 여사께서 약 6달 전 공증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저는 집행인으로 지정되었고 유언 내용을 유가족 앞에서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동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증 유언장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법에 따라 집행됩니다. 선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인철 씨가 나섰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게 작성된 거잖아요. 이게 합법적인 건지. 공증 절차를 거친 문서입니다.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선아가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지연 씨, 이게 당신이 꾸민 거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준혁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단단히 봉해져 있었고 공증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위에 박복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빈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준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소리가 공간 안에서 유달리 크게 들렸습니다. 이준혁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박복순은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그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채웠습니다. 첫째, 본인이 거주하던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 1세대는 며느리 한지연에게 유증합니다. 선희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들릴 만큼 크게. 둘째, 본인 명의의 금융 자산 중 70%는 며느리 한지연에게 유증합니다. 이번엔 인철 씨였습니다. 나직이 저게 무슨 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셋째, 나머지 금융 자산 30%는 자녀 박선희, 박선아에게 균분하여 유증합니다.
선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준혁이 계속 읽었습니다. 본인이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기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 다음 문장부터는 이준혁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차분했지만 읽는 사람이 그 내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한지연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본인이 아프고 외롭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날에도 그 사람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족이 등을 돌린 날에도 그 사람은 남아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장례식장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나를 가족으로 대해줘서 고마웠다. 나도 너를 가족으로 생각했다. 그걸 이제라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것이 박복순 여사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빈소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 채로 어머니가 이런 말을 남겨줬습니다.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유산이 얼마가 됐든 집이 어떻게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그 말 한마디가 지연이 지난 몇 년 동안 버텨온 것에 대한 가장 완전한 답이었습니다. 선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효 아닌가요? 이게 진짜 어머니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작성 당시 박복순 여사는 의식이 명료했고 법무사와 증인 2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변호사로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선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인철 씨가 무언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자 그것도 멈췄습니다. 이준혁이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행동이 이 자리의 마침표였습니다. 빈소 밖으로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친구들, 어릴 적 동네 분들, 오랜 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전에는 지연을 향한 수군거림이었다면 지금은 달랐습니다. 며느리 참 지독하게 고생했네. 그러게. 남편도 없는데 어머니 모시고 산 거잖아. 선희 씨가 그 사람을 내쫓았다고? 진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유언을 남기신 거지. 친척 한 명이 선희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선희야, 내가 그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얼마나 찾아왔어? 솔직히 선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아는 구석에 서서 남편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억울한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빈소 안에 있었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서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건 이제 지연이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법원에 유언 집행 신청을 해야 하고 상속 등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중간에 이의 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연이 이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한지연 씨 이야기를 오래 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나도 버텼을지 모르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정도라고 하셨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도.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다운 말씀이네요.
이준혁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연에게는 또 눈물이 나게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화장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도 있었습니다. 가장 끝까지. 화장이 끝나고 유골을 담는 자리에서 선희가 지연의 옆으로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옆에 서 있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셨겠다. 그 말이 지연을 향한 건지 어머니를 향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연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지연은 법적인 절차를 하나씩 밟았습니다. 이준혁과 함께 서류를 정리하고 법원에 필요한 신청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선희 쪽에서 유언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증 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견고했습니다. 작성 당시 여사의 정신 상태에 관한 기록도 있었고 증인도 명확했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막으려면 막을 수 있겠지만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만 들 거예요. 결국 선희 쪽에서 법적 이의를 철회했습니다. 지연은 그 소식을 수진에게 전했습니다. 수진이 반겼습니다. 잘 됐다. 이제 어디서 살 거야?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있을 것 같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가 내 집이지, 이제.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내 집. 그 집은 지연이 처음 간 날부터 이미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척이 남아있는 곳. 함께 밥을 먹던 식탁. 함께 드라마를 보던 소파. 그 모든 것이 지금 지연의 것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이사를 했습니다. 수진의 집에서 짐을 챙겨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현관문을 열었을 때 잠시 멈췄습니다. 집안 공기가 익숙했습니다. 어머니의 집 고유의 냄새, 오래된 목재와 요리 냄새가 섞인. 지연은 그 냄새를 오래 맡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여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늘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보던 창밖 풍경. 지연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지만 그래도 선희와의 관계는 한동안 어색했습니다. 선희는 몇 주 뒤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했어요. 미안해요. 지연은 오래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하기엔 괜찮지 않았고 안 괜찮다고 하기엔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답했습니다. 알아요. 그 두 글자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도, 그래도 여전히 상처가 있다는 것도. 선아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명절쯤에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요? 지연은 잘 지낸다고 답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연은 그 관계를 억지로 회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면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을 때처럼 아등바등 맞춰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연이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고 그냥 손을 놓는 것이 때론 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 봄이 왔습니다. 어머니 집 창가에 지연이 심은 화분에 새잎이 돋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화분이었습니다. 지연이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 놓았습니다. 지연은 새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래 쉬었던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하던 일과 비슷한 분야의 작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큰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월급도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에 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제대로 된 밥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출근 전에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보던 골목 풍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끔 수진을 만났습니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별거 아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이 웃으면 지연도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지연은 뭐라고 대답할지 몰랐습니다.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그냥 오늘이 나쁘지 않으면 그걸로 됐다고. 하지만 이건 알았습니다. 매달 한 번 분식집에 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던 그 분식집. 혼자 앉아서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어묵 국물도 한 그릇 시켰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그랬듯이 국물을 먼저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그 따뜻함이 어디서 오는지 알았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어떤 집도 어떤 돈도 아니라 이 따뜻함. 지연은 어묵을 집어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봄 햇살이 분식집 유리창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그 마지막 날. 지연은 화장이 끝나고 나서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방 서랍 안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선희와 선아가 집을 정리하면서 치워버릴 뻔했지만 지연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봉투 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연에게. 지연은 그 봉투를 쥐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개봉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종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글씨체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아마 손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 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눌러 쓴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이 편지는 내가 가고 나서 내가 읽겠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쓰고 나서 읽으면 왜 이렇게 어색하냐? 나는 원래 이런 말을 잘 못해. 알지? 근데 그래도 이건 꼭 써야 할 것 같아서. 너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기억해? 내가 나가라고 했잖아. 그 말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내가 부담 갖지 말라고 한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더 이상한 말이었지. 나는 내가 있어서 버텼어. 민준이 가고 나서 경수가 가고 나는 그냥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 그때 내가 있었잖아. 밥 해주고 병원 데려가고 드라마 같이 보고 그런 거 있잖아. 대단한 거 아니잖아. 근데 그 대단하지 않은 게 내가 아침에 눈을 뜨게 해줬어. 고마워. 유언장 써놨어. 괜히 복잡하게 될 것 같아서 미리 해뒀어. 선이나 선아가 뭐라 해도 내가 받아야 할 건 내가 받아야지. 그리고 그 집 내가 잘 살아줘. 내가 심은 화분 있잖아. 그거 물 잘 줘. 나 그거 엄청 아꼈어. 지연아, 잘 살아. 행복하게. 민준이도 거기서 내가 잘 사는 거 보고 싶어 할 거야. 엄마가. 지연은 그 편지를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사가 스스로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편지 안에서만. 말로는 한 번도 한 적 없는 호칭으로. 지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래오래.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가장 안쪽 자리에. 그리고 창가로 갔습니다. 화분 앞에 섰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천천히. 봄 햇살이 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그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잘 계세요. 저도 잘 살게요. 그게 약속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요란하지 않게 살다가 요란하지 않게 사라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곁에서 역시 요란하지 않게 남아있는 사람들. 지연 같은 사람이 당신 곁에도 있나요? 어쩌면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인가요? 오늘 하루 그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